미스터 마켓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오늘 오랜만에 채권금리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는데요. 긴축 우려에 오르는 국채금리, 전문가들은 피봇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그냥 오르고 내리고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져서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던 작년 11월, 12월 이럴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금리 얘기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안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먼저 차트 한 번씩 좀 볼까요? 미국채 10년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 그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 차트인데 제가 저 그걸 보시면은 대체로 그 1% 미만 저기 2020년 그 밑에가 네. 1% 미만이 저게 사실 네이버로 보면은 더 축약돼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데 저게 2020년 1월 저 밑에 있는 게 금리가 0.5에 근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얼마냐? 4% 좀 밑에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저게. 그런 다음에 빠진 듯 하지만 사실 저 고점 찍고 그 부근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단기 금리를 대표하는 2년물 차트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거의 수렴했잖아요. 단기 금리니까. 2020년 이후에 보면. 네네. 기준금리 0%대까지 내리면서 그다음에 단기 금리는 오히려 전고점을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9%에서 5%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금리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맨 밑에가 0이 아니고 저 마이너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 저게 뭐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제 걸로 띄우는 게 더 잘 보일 것 한번 같아요.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요거가 네, 저걸 보면 더 드라마틱하죠. 보시면 저게 10년짜리인데 저 바닥에서 오른 다음에 그냥 멈춰져 있다는 거죠. 단기금 미국을 대표하는 단기. 왜냐하면 아직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6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 60% 보잖아요. 지금. 예. 자, 한국물은 어떻게? 한국 금리는 한국물 어떨까 한번 볼까요? 볼게요. 네. 한국물 몇 년물로 볼까요? 3년짜리 좋습니다. 한국 국채 3년짜리. 한국 국채 저것도 좋은데 3년. 권 팀장 자료를 한번 더 보면 네. 자, 한번 볼까요? 대략 얼마입니까, 저게? 저것도요. 아, 이거는 좀 10년물? 오버타임인데 10년물. 10년. 네, 자, 저걸 보십시오. 0.79가 저점이었어요. 3년물 금리. 우리나라 국채를 3년 동안 투자하면 매년 0.79씩 받았다니까요. 이자를 1%씩도 못 받았는데 그게 4.49를 찍고 나서 빠진 듯하지만 고점 부근이에요. 스틸. 저게 이제 10년짜리가 아니고 3년짜리의 10년 차트예요. 3년짜리를 10년 동안 자, 어떻게 그럼 10년물의 10년 차트를 한번 볼까요? 10년물의 10년 차트. 10년물의 10년 네, 차트요. 한번 보여주세요. 10년물의 네. 10년 차트. 10년 차트. 우리 제작진이 열심히 했는데 아마 드라마틱하게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저렇게 돼 있어요. 10년물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저것도 저점이 1.17인데 지금 3.6 수준이니까 고점 부근에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왜 저 차트를 저렇게 4개씩이나 보여드렸냐면은 우리가 통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대폭 내려가지고 일종의 피봇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경기를 살려줄 거야. 이 기대를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신화가 있냐면 배드 이즈 굿이다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주가가 좋다. 이런 어떤 사실 신화 같은 것들을 믿고 있거든요. 네. 지금 왜 그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게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때 양적 완화라는 초유의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을 실행했고 그 실행의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팬데믹이 터서 더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08년 이후에 금융시장은 사실 경기 상황을 반영은 하지만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의존적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연준이 들어올까. 경제가 좋으면 연준이 이제
그 긴축하겠네. 그래서 빠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앙은행 의존적인 금융시장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저렇게 이제 올라온 상황,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5% 10% 가는 건 아니지만 0%대에서 4%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의 잠재적인 기대가 뭐가 있냐면 다시 저거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피봇을 하게 되면 다시 시중금리도 예전처럼 2% 3% 그죠? 이렇게 갈 내려갈 거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기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네.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9%대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어요. 예. 그러면 중앙은행가들은 지금 이 국면에 40년 만에 사실 중앙은행가로서의 모욕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쟤네들 돈 무지하게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만들고 아마 제롬 파월이 뭐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제롬 파월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가 전혀 없죠. 제로 파울로 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재임 기간 8년 동안에 네.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당한 게 한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분 역사적 명언을 남겼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게 2008년대 금융위기.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라 하자면 미국이 거의 망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모든 금융위기가 구제금융, GM, 포드 다 구제금융 없었으면 다 망한 거였는데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한 게 벤 버난키고 그게 양적 완화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의 금융의 역사를 쭉 보면 그 기간은 사실 매우 찰나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죠. 그런데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당한 중앙은행 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모양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네. 그럼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가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데지 이걸 진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막 자기가 무슨 정부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네네. 그거에 대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게 그 자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0%대 금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없애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에서 만난 옥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가 저에게 해준 얘기인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죠. 그런데 한국은요 한 가지 더 난관이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고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죠. 그 얘기를 그렇죠.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아주 직설했잖아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회 6명 아직 금리 인하 생각은 시기상조라며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 총재는 절대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 더가 있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예요. 예. 우리는 3.5고 거기는 5%인데 예. 우리 경제가 안 좋다고 우리만 마이웨이로 금리를 먼저 내린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영국 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리 정책의 운용의 여지가 미국도 한국도 매우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예전처럼 그 통화정책상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라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의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한 그 당국자가 네. 어떤 시그널이 왔다고 바로 금리를 낮춘다든지 또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형태는 위기가 왔다고 해볼까요? 팬데믹 같은 다시 2020년 같은 그런 정책을 신속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을 보는 아까 권 팀장의 시각도 그런 게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오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제 그 지점에 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속내가 이제 6월 얼마 안 남았죠. 6월 이제 FOMC에서 나올 텐데 뭐 불과 한 달 전쯤에 한 15%밖에 안 됐어요. 금리 인상하겠다라 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60%대 왔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미국도 한국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이 예.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주식시장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채권, 금리, 수익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우리 희망만큼 빨리 바뀌지 않는,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염두를 좀 해두고 네. 투자에도 좀 임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상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SML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